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연적 자유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 그런데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에도 항상 개인의 어떤 행위의 적정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국부론은 사실 분업으로 시작합니다. 분업으로. 그래서 분업은 사실 사회 구성원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했지만, 사실 그에 반해서 이 분업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소위, 큰 문제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는 적어도 이제 분업이 국부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위 노동자의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노동자는 일단 공장에 들어가면은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공정 과정이 있고 그 공정 과정에서 노동자는 사실 한 자리에 서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기계적인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노동자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불구화 현상, 소위 또는 비폐화 현상 또는 항폐화 현상이 초래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소위 스미스는 강력하게 국부론에서 소위 노동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국가가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제 적어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국부론의 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소위 분업으로 인한 이 노동자들의 정신적 항폐화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 소위 노동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또는 이제 국부론도 상업사회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애덤 스미스가 저술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 상업사회가 낳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소위 상업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퍼거슨 같은 사람은 상업사회가 가져다 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소위 말하면 상업적 근대화 또는 상업적 근대성 또는 상업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연대감이 상실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 소위 도덕적 존재로서의 어떤 도덕성의 어떤 쇠퇴 또는 상실을 초래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단지 노동자에 대한 의무 교육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서민들의 교육을 갖다가 함양하기 위한 일반 교육이 교양교육이죠. 일반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상업사회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일반 교육도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야기 나오는 게 자, 발달한 상업사회 이거죠. 어느 정도의 지위 재산을 가진 사람을 교육하기보다는 이거죠. 서민교육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서민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서민들은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거죠. 국가. 항상 이러한 어떤 교육도요, 자연적 자유 체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거죠. 모든 국민에게, 이거죠. 국민에게 소위 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소위 의무로서, 하나의 의무로서 강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업사회가 낳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을 갖다가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갖다가 계몽시켜라. 그리고 그 역할을 갖다가 국가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리고 있죠. 사실 이게 18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18세기 이야기란 말이야.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여러분들 18세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초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소위 초기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빈곤의 문제예요, 빈곤. 빈민의 출현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빈민의 어떤 구제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러한 어떤 빈민 구제를 위해서 이거야, 최대한 소위 주의를 갖다가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18세기에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18세기 들었으면 영국에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자유주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자유주의를 니오리베럴리즘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자유주의는 뉴리베럴리즘이야. 뉴리베럴리즘. 번역을 하면 그냥 신자유주의지만, 소위 어떤 18세기에 보면은 신자유주의가 출현해요. 호프하우스, 토마스 그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거죠. 적어도 이런 빈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풍조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도 사실 빈민 구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요, 국부론에 있는 문구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죠. 스미스는 이런 빈민 구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체계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인 어떤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위 그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다시 말해 상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빈민의 문제였다. 빈곤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빈민 구제에도 스미스도 신경을 갖다가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소위 정부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스미스의 입장을 간단히 우리가 줄여보면은 사실요, 스미스는 그 당시에 어떤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거죠. 그 부정적이다 보니까 적어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정부는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쯤에서 사실은 스미스의 어떤 견해는 진보적이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개혁 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입장은요, 우리가 자유방임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적어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은요, 적어도 어떤 절대 군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정 체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업사회가 해야 할, 상업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로는 소위 개인의 생명을, 재산을, 자유를 무엇보다도 지키고 이거죠. 나아가서는 이겁니다. 나아가서는 소위 어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원활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부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국부론을 갖다 이야기할 때 제가 도덕감정론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어떤 관계는요, 적어도 우리가 국부론을 갖다가 독해할 때 도덕감정론에 들어있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소위 국부론의 독해가 일어나야 한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들은 수요 공급의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경제야말로 나아가서는 자유무역이야말로 사실 국가부의 증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도 인간의 소위 또는 개인의 행위의 적정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지. 아무리 국부론이 정치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정치 경제학에 대한 밑바탕에는 소위 기본에는 또는 토대에는 도덕감정론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간단히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보는 도덕관념, 그리고 이제 정치경제학, 이렇게. 그때도 이야기했죠. 국부론은 하나의 시국 소책자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미스가 사실 했다. 사실 국부론은 다시 한번 생산 계급에 대한 담론이에요. 사실 이제 사회는 바뀌어서 귀족 사회는 물론 우리가 18세기도 사실 아직까지도 귀족 사회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소위 귀족들이라는 것은 비생산 계급이죠. 귀족들이 그래도 사회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스미스는 이러한 어떤 비생산 계급이 소위 그 어떤 뭡니까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런 사회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공정한 어떤 사회로는 나는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부론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분업이라는 거, 분업 뭡니까? 분업을 통해서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이제 자본의 어떤 이윤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과 계급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생산의 어떤 주체로서, 소위 생산 계급에 대한 담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세기는 서서히 이제 귀족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이제 정치경제학, 을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다. 적어도 이제 한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재화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를 갖다 충족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부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또는 계몽주의자에 속하죠. 물론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그 당시에 사실 스코틀랜드 사회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또는 상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갖다 계속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도덕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요, 인간은 태어나서 사회화 과정을 갖다 겪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요, 인간이 사회화된다,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형성한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습관과 관습입니다. 습관과 관습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 과정이나 과학적 지식의 형성에 습관과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럼 습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습관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관습은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습관, 관습 이렇게 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소위 이제 관습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갖다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화시킨단 말이에요. 습관화시킨다. 그게 이제 굳어져서 뭐가 되느냐? 하나의 관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특히 무엇보다도 사실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도 습관이나 관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도덕 감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들이 보는 어떤 지식의 습득, 지식의 형성 또는 사회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이유는 이거죠. 이러한 어떤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하나의 습관 또는 관습이 생긴다. 그런 이제 가운데서 하나의 사회화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관례가 있다. 이 관례가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화되죠. 그게 나중에 굳어져서 어떻게 된다? 관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관습과 습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경험. 이들한테는 영국은 적어도 지식의, 여러분들 토마스 베이컨이라고 아시죠? 그리고 경험론자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과 습관도 경험을 통해서 이거예요. 개인은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죠.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 경험, 그리고 더하기 환경, 개인이 처한 환경.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은 적응해. 그리고 환경에 타협을 한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적응하고 타협의 산물이 뭐냐? 관습과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과 습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안정을 추구한다. 여러분들 자기 보존의 욕구 이거죠. 자기 보존의 욕구죠. 이게 뭐냐?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적응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응과 타협 속에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어떻게 됩니까? 수능이 초래되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 보존의 욕구는요, 여러분들 토마스 홉스, 그리고 뭐 애담 스미스, 그리고 루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있어서 자기 보존의 욕구는요, 가장 근본적인, 자연적인 욕구예요. 인간이 가지는. 자기를 보존. 우리가 자기애라는 건 있죠. 자기애라는 것도 자기 보존의 욕구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은 무슨 말이냐? 자기 보존의 욕구.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깔려있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은 안정을 추구하더라. 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뭐냐? 적응을 해야 된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과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 이런 적응과 타협 속에서 뭐냐? 소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순응의 자세가, 순응이라는 하나의 소위 이른바 마음 자세가 초래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한테 있어서 이 습관이라는 것, 습관은요,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누구나 다 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왜 너 그렇게 했니? 우리 원래 그럴 때로 해왔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하나의 딱 행동으로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거슨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습관과 간섭에 대해서 적어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있어서는 사회화의 과정이나 소위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서 획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죠.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애덤 스미스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또는 계몽주의자들에 있어 습관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속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덤 퍼거슨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 습관이라는. 한 개인이 아까도 그랬죠. 어떤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이 반복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어떤 반복적으로 있던 상태에 대해서 반복한다. 어떤 경험을 갖다가 쌓고 그 경험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습득한 하나의 관계다. 그게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갖다가 추론한단 말이에요. 추론한다. 그럼 추론할 때 그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관습과 습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를 갖다가 추론한다, 또 논리를 갖다가 발전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관습과 습관에서 도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라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에서의 어떤 추론,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였다라고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경우에 이것은요, 이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소위 일종의 정신적인 습관이다라고 데이비드 휴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한테는 소위 관습과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감정이론도, 우리가 도덕감정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하나의 습관에 의존한다. 하나의 습관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제 스미스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접하죠. 또 우리를 갖다 둘러싸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어떤 외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서 소위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사실은 우리가 문명사에 애덤 스미스가 이 말을 갖다가 잘 쓰는데, 문명사에서 어떤 게 선하다, 어떤 게 좋다, 그리고 어떤 게 나쁘다, 악이다의 판단 기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기준에 의거합니다. 이 공정한 관찰자는 애덤 스미스만 사용한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게 공정한 관찰자를 제가 그때 도덕감정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념은 아담 스미스의 독창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에 따르면 문명사에서 좋다, 나쁘다의 어떤 판단 기준은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공정한 관찰자는요, 사회 규범이에요. 습관과 간섭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사회 규범이야. 그 사회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선, 악의 판단 기준을 갖다가 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내부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덤 스미스는. 그래서 이제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갖다가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덤 스미스에 있어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이에요. 특히 소위 어떤 원시사회 또는 상업사회 이전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상업사회는 무엇보다도 분업을 통해서 특징화되는 거예요. 분업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 분업이야. 그 분업이 국가의 부를 갖다가 소위 증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업은 어떻게 씁니까? 상호의존성,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기준도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내면 세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내면 세계에서 형성. 이거는 뭐냐? 결국은 특정한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이 있죠. 그 사회 관습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관습을 갖다가 쭉 어떤 문화적인 관습을 지켜왔다 이거죠. 그 속에서 어떤 인간들은 행위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관습을 갖다가 제대로 벗어나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적으로 형성되는데 이게 뭐냐? 결국은 이러한 상호작용도 이거죠. 내가 해야 할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이게 선악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회의 어떤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스미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요, 프랑스의 어떤 계몽주의자들하고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거죠. 사실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일은 뭡니까? 경험, 관습, 습관,
이런 어떤 부분에 일단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자체로 인간에서 내면 세계에서 그 자체로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면 세계에서 어떻게 우러나오느냐? 원래 원초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뭐냐? 도덕 감정들은 이 관습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행위를 갖다가 적정하다, 어떠한 행위는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관습이나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관습에 따라서 관습이 그게 관습이 자꾸 하나의 정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또는 개인의 또는 인간의 행위의 적정성을 형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에 나왔듯이 어떤 도덕 감정이나 그리고 또 행위의 적정성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관습이나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습관이나 관습이 옳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들은 습관으로 또는 관습으로 형성이 되지가 않죠.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어떤 의식 또한 이거죠.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은 인간의 의식 형성은 곧 행위의 적정성을 형성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항상 그랬죠. 제일 처음에 도덕감정론의 제일 처음은 뭐로 시작한다? 공감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애담 스미스가 참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요, 천성이라는 것은 교육받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예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교적이야. 그리고 사회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교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이거죠.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이른바 공감을 갖다 이야기할 때 도덕 감정론의 제일 처음에서 공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이거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정치 심리학을 또는 정치학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출발점이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탐욕적이다. 인간은 공격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서야 멈추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다? 사회 상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서 정치, 사회가 필요하더라. 또는 국가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기적이라는 것은요, 애담 스미스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기는 자기, 셀프 인터레스는 자기에 대한 관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해석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천성적으로 거기에도 나오지만 동정과 연민이라는 어떤 그러한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동정과 연민이 어떻게 되느냐? 소위 하나의 도덕 감정인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죠. 애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교적이고 사회적이다. 사회성을 가져. 그 사회적인 생명체예요. 사회적인 생명체예요. 인간은 고립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특히 분업이 발전된 상업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상호작용이 더욱더 활발해진다. 그런 가운데서 소위 인간은 혼자 홀로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이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이라는 것은 도덕감정론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원적으로 원초적으로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도덕감정은 있으면 이 공감이라는 도덕감정,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른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이 있기에 제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또는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소위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제한할 어떤 다른 감정은 없다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기적인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도덕감정은 무엇이다? 공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이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공감이라는 도덕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천성적으로 인간은 사교적이다, 사회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문구가 있죠. 타인을 희생시켜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자기 행복을 중시하는 천성적인 선호에 몰두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찰자로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분명히 천성적으로, 본원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주로 자신을 돌보게 마련이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이거야.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법수도 마찬가지예요, 법수. 법수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야. 그걸 살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소위 모든 인간은 살육권,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상태가 소위 국가가 필요하더라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분명히 천성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주로 자신을 돌본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렇다고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아니죠. 비록 이웃의 파멸이 자신의 아주 사소한 불행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불행은 이웃의 파멸보다도 더 크다 이거죠. 자신의 아주 사소한 불행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죠. 우리의 그 사소한 불행을 막기 위하여 이거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하여 이거죠.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웃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그 사소한 불행을 막기 위해 또는 우리 자의 파멸을 막기 위해 우리 이웃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도덕감정론과 저희 국부론을 갖다 이야기할 때 소위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죠. 소위 애덤 스미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애덤 스미스는 소위 어떤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이타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담 스미스의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이제 한국 책이나 어떤 데서 번역을 보면은 푸주간, 방제조업자, 그리고 이제 소위 양조업자, 양조업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이제 셀프 인트레스트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보존에 있고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를 갖다가 나에게 줘라. 그럼 나도 네한테 주다. 그게 주고받음이야. 주고받으면 공평한 거래요. 일방적인 상업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게 단지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어떤 생각들을 전혀 무시하는, 관가하는 그런 어떤 소위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은 우리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우리 이웃을 갖다가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이 정말로 자기 이기심만을 갖다가 충족한다는 그러한 인간이라면 이거죠. 우리 이웃을 파멸시켜야죠. 왜? 우리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우리 이웃을 갖다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인간을 갖다가 사실 이기적으로 봤다, 이타적으로 봤다 이런 어떤 단선적인 해석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항상 인간은 소위 천성적으로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다. 상호작용은. 상업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인이 된다고 그랬죠. 거래입니다. 거래.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준다, 받는 게 없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도덕적인 적정성이 없는 거예요. 행위의 적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단선적인 해석은 삼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애덤 스미스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한테 막 나타납니다. 이 퍼거슨도 마찬가지로, 퍼거슨은 상업사회에 대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애덤 스미스는 상업사회에 대해서 양비론적이야. 그런데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애덤 스미스보다 좀 더 뭡니까?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그 이야기를 했죠. 퍼거슨 같은 경우는 상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소위 이른바 뭡니까? 사회적인 연대감을 갖다가 쇠퇴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도덕성을 쇠퇴시키고 말살시키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업사회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애덤 스미스보다는 좀 높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도 마찬가지로 이 사교성은 인간 본성의 부분이다. 인간 본성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나 간섭의 어떤 형성도 뭡니까? 인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인간이 그냥 홀로 상호작용이 없어 생각나면 어떤 습관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이에요. 사회적인 관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하나의 뭡니까? 습관적인 실천, 그 습관적인 실천이 소위 관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거슨도 이 사교성은 인간 본성의 부분이다 이거야. 사회가 건전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적이고 또는 사교성이 소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사교성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부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교성 또는 이 사교성은 뭡니까? 사회적인 생명체라는 말을 했죠. 이러한 사교적 또는 사회적인 특성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사회의 어떤 습관에 따라 발생한다. 사회의 어떤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갖다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사교성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기의 어떤 사회화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교성 또는 사회적인 어떤 특성 또는 사회화 이런 것도 뭡니까? 사회의 습관에 따라 발생한다. 그런데 이 습관과 이런 사교성은 이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어떤 관계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습관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 또 뭐냐? 하나의 공감이다. 공감은요. 애덤 스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 기제예요. 소통 장치야. 공감이 없다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 없어요.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지. 공감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상호작용이 없어. 소통이 없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야. 그 사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사회야. 그러나 그 사회는 정말 무미건조한 사회야.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감이라는 도덕 감정 속에서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상호작용,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개념은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그 사회심리학자, 미드에 의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으로 구체화됩니다. 상당히 사회심리학에서 큰 영향을 갖다 미쳤죠. 그래서 항상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습관이나 간섭,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걸 갖다 의미하고, 이러한 속에서 인간들의 도덕 감정도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쭉 이제 관습과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 취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사실은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 의하면은 관습과 습관의 영향으로 형성이 되더라.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선호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쭉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 습관의 영향으로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관습은 사회적인 관습. 특히 이제 여러분들 영국의 법이 이제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이거죠. 이 관습과 어떤 관례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은요, 인간 행위 그리고 타인의 행위, 인간 행위 일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우리가 어떤 관습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어떤 관습은 특별히 그게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적어도 이 관습은요, 인간 일반의 어떤 행위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형성시켜 주더라 이거죠. 그럼 기대감 속에서 관습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관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인간이 하는 행위의 적정성의 기준도, 적정성, 어떤 행위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하나의 판단을 할 때 그 기준도 인간들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실천화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하나의 적정성의 기준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떤 해석을 보면은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항상 이 급진주의자들은 아니에요. 항상 쭉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내려온 어떤 관습, 이런 걸 갖다가 봤다. 근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 관습화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뭐냐?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 그럴 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시간을 통한 점진적 변화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시간을 통한. 시간이 흘러간다.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화된다. 그게 습관이 된다. 그 습관이 하나의 간섭으로 굳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소위 어떤 혁명보다는, 그때도 이야기했죠. 혁명보다는 사회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 교육지향적인 그러한 어떤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야. 여러분들 보수주의 하면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도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야. 관습의 단절이야. 그리고 그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갖다가 추구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대체로 영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혁명은, 물론 영국에도 뭐 명예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소위 이른바 그 틀 내에서 개선을 통한, 시간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습, 습관이라는 개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습관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노인들은요, 경박하면 안 돼. 나이가 먹은 사람은 경박하면 안 돼. 그래서 노인은 냉정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따분해. 소위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면은,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이 꼰대라는 어떤 표현을 갖다 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볼 때는 좀 따분하다. 너무 형식적이다. 웃어야 될 때 웃지 않더라. 너무 냉정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돼. 이거야. 적어도 이제 우리가 관습이나 습관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은 냉정함과 형식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에, 소위 젊은 사람한테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거는 행위가 적정하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노인이 어떤 청년의 어떤 행동과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냉정함, 형식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은 경각함, 부주의, 허영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노인에게 또 나타난다? 경멸의 대상이야.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먹어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박하다는 거야. 부주의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허영심입니다. 이것도 볼 때 경멸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야. 사회의 관습 습관은요,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과 습관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을요, 인간을 갖다가 습관화시켜. 어떠한 환경이 돼요. 어떠한 환경에 자라났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죠. 인간의 행위는, 인간은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의 습관처럼 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인간을 습관화시킨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환경은. 그래서 사실 환경은 제2의 천성. 루소 같은 사람도 원래 천성, 제1의 천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1의 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2의 천성, 이 환경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들 어린아이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소위 어떤 뭡니까 인간의 어떤 섹스를 갖다 기본 성의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아의 발전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소위 매질을,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도 태어나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한다. 습관화된다. 그래서 환경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자연적 자유체계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논리를 비약시켜요. 자연적 체계는요, 그런 환경들을 갖다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연적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행위의 적정성을 가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또는 나아가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도 이 환경은 인간을 갖다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이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어린아이가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 욕을 먹인다라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언어도 격렬하게 사용한다. 그거 다 그냥 배우는 겁니다. 모방이다. 이미테이션이다. 모방을 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1차적인 인성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성을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소위 가정에서의 환경이다.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인간을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게 이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습이나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위 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 여기에서는요, 시간이 그냥 뭐 1시간, 2시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점진적인 변화. 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다, 어떤 관례를 가진다, 이게 이제 관습으로, 하나의 관습으로 일반화된다, 이거.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래서 그러한 관습을 통해서 또 사회는 변화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이념과 관례가 간섭으로 일반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또는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국민성 이야기하잖아. 국민성도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어떠한 관습과 습관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가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빨리빨리 문화는요, 군대 문화였어요. 모든 걸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 그게 또 좋은 것처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음식을 시킨다, 늦게 나온다, 안 기다려. 배달을 시켰다, 빨리 와야 돼. 우리 퀵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사회화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회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또다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죠. 여기도 보면 시간을 통한 습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갔다 이거야. 술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술을 시켰는데 안주도 그렇고 술도 안 나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빨리 안 나옵니까?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오면 그렇게 그게 하나의 관습이야. 사회적인 관습. 시키면 금방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야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이 일어난다. 왜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 겁니다. 빨리 왜 안 나오느냐? 내가 유럽을 갔다가 뭐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음식을 시켰다 이거야. 그럼 음식을 하는 시간이 있어, 실제로. 그럼 기다려.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할 걸. 뭐 너무 정말 어이없게 너무 늦게 나오면 문제가 될지 몰라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가야 돼. 이게 시간을 통한 습관화, 시간을 통한 사회적 변화다. 보세요. 어떤 사회제도를 갖다가 개선시킨다라고 할 때 금방 어떤 사회제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해결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사회제도가 발생한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들은 그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의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도 달라진다. 물론 요즘에 국민성을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나라의 국민성은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천성이 나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환경과 자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냐. 이게 사실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분석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자들은요, 보수주의자들은 천성 개념, 태어난 그 천성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천성이 나쁘니까,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다. 이거는 그냥 관습과 습관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됐냐.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거야.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자기만의 어떤 능력으로 하느냐? 결코 아니다 이거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스미스에 있어서는 많이 나오지만, 항상 상호정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스미스도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다. 그게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다, 상호의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미스는 인간은 소위 지혜롭고 유독한 인간은 어떻다? 대중 속에 자신을 대중 속에 한 인간, 개인으로 대중 속에 한 인간. 난 대중과 다른 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의식이 결코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생활 개선할 욕구는 뭐냐? 다른 사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뭐냐? 또다시 나오지만 상호작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물론 우리가 그러죠. 친구를 잘 사귀라. 잘못할 때 상호작용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사실은 어떤 적정한 어떤 행위 속에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의 자아발전에 또는 인성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고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 감정이 또 발생한다 이거예요. 요거는요 도덕감정론 전체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 내가 자꾸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하느냐. 상업사회에서 분업은 뭐냐? 분업의 핵심은 상호작용이고 상호의존성이야. 공정과정이 10개의 공정과정이 있는데 내 혼자서 다 해. 그러면 그건 분업이 아니죠. 그러면은 소위 그 노동의 어떤 효율성이 없죠, 그거는. 그럼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풍요로움을 가져주냐? 가르쳐줄 수 없다. 우리가 소위 이른바 상업사에서 풍요로움을 갖다가 소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거죠. 여기 나오죠. 상호작용이에요, 인간의 상호작용. 분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하고자 하는 성향, 주고받고자 하는 성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속에서 당연히 이게 상호작용이나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관념이 발생하더라? 개선시키려면. 결국은 또 뭐냐? 어떤 도덕감정과 연결이 되냐? 공감이라는 도덕감정과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적어도 이 전제가 뭐냐? 가장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전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어떠한 개념 속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통한 사회적인 변화다. 시간을 통한 사회적인 변화.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다 이거예요. 그 여기에도 나오죠. 루소 내가 이제 했는데 루소는 사실 도덕감정론을 할 때 더 많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상업사회의 뭡니까 부정적인 어떤 측면 그래서 사실은 소위 인간의 타락을 갖다 막기 위해서 루소에게서는 상업사회를 갖다 싹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상업사회가 있는 한 어떻게 돼? 명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루소는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열심히 읽었죠. 읽으면서 이제 논평을 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좀 더 부드럽게 이거죠. 양면적인 측면들, 양면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제가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루소의 입장을 스미스가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루소 같은 경우도 인간과 동물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인간과 동물. 자기를 개선하는 능력. 아까 그랬죠. 인간의 생활 개선 이거죠. 이 속에 상호작용이 계속 나오잖아.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내 생활에 내 개인적인 생활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그냥 잘못된 걸 갖다 고치지냐? 아니죠. 상호작용. 공감은 뭐냐? 공감 속에서는 상호작용, 상호전성의 관념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소위 인간에게는 자기를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자기를 개선하는 능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제2의 천성이에요. 제2의 천성. 제2의 천성.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뭐 사회도 그렇지만은 소위 어떤 제1차 집단, 제1차 집단이라죠. 가정, 인성 형성에서 또는 자아 형성에서 1차 집단,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2차 집단에 안 간다면 학교 안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치원, 그럼 일단은 이제 소위 가정의 생활을 한다. 그게 뭐냐? 그 가정의 생활할 때 인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8가지가 버릇이 굳어져 버린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인성교육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육학적인 측면이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위 성인을 갖다가, 성인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갖다가 교정시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교정 능력이라는 것은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야, 항상 가정이라는 게 어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물론 이런 가정과 그 인성이 완전하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위 루소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논할 때 자기를 개선하는 능력, 자기 개선하는 능력은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야. 환경에 도움.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들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2차 집단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소사이어티, 사회는요, 애덤 스미스한테도 거울이에요. 그 사회가 건전하냐? 그럼 건전한 사람이 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범죄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회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위도 달라진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사회를 하나의 거울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사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 특히 건전한 사회, 좋은 사회, 나쁜 사회,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는 뭡니까? 개인과 볼 때, 개인과 사회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사회는 하나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예를 들어 법질서를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도 뭐 괜찮다.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는데 또는 지키면 손해보는데 내가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사회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거울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거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사회가 그런 식으로 엉망인데 내가 왜 그 사회를 갖다가 본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갖다가 그 개인의 어떤 천성, 개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적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관습과 습관의 형성. 관습과 습관의 형성은 뭐냐? 아까도 그랬죠.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환경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환경과 타협을 해. 그 환경에 순응하는 거야. 그런데 환경이 도대체 내가 순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거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 관습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거기 도덕감정론에도 나오는데 로마 시대 때는 사실은 유아를 갖다가, 영아를 갖다가, 아기를 갖다가 먹었다고 그래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키워봤자 먹을 건데 애가 죽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의 관습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적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관습과 습관의 형성도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그래서 순응한단 말이야. 내가 순응하지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관습이. 그리고 습관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니는 습관이지. 그래, 네가 쭉 그렇게 해왔지. 근데 그건 잘못된 습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습관은 고쳐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관습과 습관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굉장히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조화롭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자생적 질서가 창출되더라. 뭘 통해서? 관습과 습관을 통해서, 이거야. 보이지 않는 손 잘 굴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굴러가니까 어떻게? 거기에 간섭하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자생적 질서. 우리가 이제 소위 정치경제학, 소위 마르크스란다.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소위 국부론의 시장이죠. 그 자생적 질서다. 얼마나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질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네가 국가가 이거죠. 간섭을 하니 이거야. 항상 여기서도 여러분들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국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간섭에 반대한다. 가만히 흘러갑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손도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행위의 적정성 개념이 내가 내포되어 있다고 내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온다. 아무도 우산이 없어. 그래서 우산 장수가 가격을 갖다가
막 올렸어.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맞아. 네가 살라고 해야지 내가 강요했니?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됐잖아. 내가 뭐가 잘못했니? 라고 이야기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시장 상수는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행위의 적정성을 넘어섰다 이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불행을 악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비서를 갖다 뭐 했을 때 누가 그 바가지 요금, 쉽게 비용을 용납하는 건 아니죠. 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샀다 구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매 행위가 곧 공정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과 습관의 형성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자생적 질서의 창출에 거된다.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어떤 자생적 질서 창출이 만인에게 혜택을 주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인에게 혜택을 준다 할 때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내가 만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공공선을 갖다가 창출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만인에게 혜택을 주더라.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자생적 질서 개념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개념이 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환경과의 공감적인 상호 적응. 환경과의 공감적인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반복해서 실천을 해. 습관이 돼. 그리고 그게 굳어져 더 관습이 돼. 환경과의 공감적인 상호 적응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과의 공감적인 상호 적응은요, 또 도덕 감정론에서 어떠한 미덕과의 관련이 있느냐? 이게 신중이라는 미덕이에요. 신중이라는 미덕. 그때 제가 신중과 관련해가지고 신중한 사람이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아주 존경받거나 칭찬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비난받을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이라는 미덕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미덕은 결국은 타인과에 대한 공감.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그래서 이 환경과의 공감적인 상호 적응이라는 개념 속에는 적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공감으로 시작하지만 그걸 갖다 어떤 큰 타이틀로서 행위의 적정성이라는 타이틀로서 이거야. 그 속에 나오는 게 이제 신중이라는 미덕. 그 신중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적인 상호죠. 신중한 사람을 욕을 한 사람 없다.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키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또.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환경과의 관습과 습관을 이야기할 때 환경과의 어떤 상호 적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걸 도덕 감정에서 나오는 덕목과 비교해 볼 때 신중에 해당한다. 신중이라는 어떤 미덕과 연관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항상 행위의 적성성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는 결코 타인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죠. 여러분들 자꾸 신중한 그렇다고 해서 이거죠. 이 사람이 존경받은 사람이냐 경외심을 가질 만큼 그러한 훌륭한 미덕을 가진 사람은 또한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이라는 미덕.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미스는 이 애덤 스미스가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가 아니에요.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 많아요.
C. 스미스야.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의 평가를 하게 돼. 우리가 지금 도덕을 이야기했죠. 도덕.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적어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도덕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 준칙. 우리 지켜야 되잖아, 도덕은. 도덕은 법과는 달리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적인 법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적정성과 비추어서 하나의 도덕 준칙은 있단 말이에요. 도덕 준칙은 이거예요. 그런 행위 유형의 습관화의 의도하지. 습관에 대해서 습관화. 그러나 내가 이걸 갖다 가져가지고 뭔가 좋은, 그건 몰라. 습관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이거 자생적 질서 개념이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하나의 자생적 질서 있다. 자생적 질서 있다. 물론요, 제가 이 자생적 질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한테는 자생적 질서예요. 그러나 칼 폴라니 같은 사람들한테 시장은 어떻게 자생적 질서가 아닙니다. 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질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에 대한 이 자생적 질서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장은 자생적 질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질서 자체는 해당 국민들의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한,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진화한다. 점진적 방식으로 발전한다. 이 사람들은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는 다인의 진화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인의 진화론.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 전반에 걸쳐 의도적인 합리성이고, 의도적인 합리성.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 대륙의 합리주의자들, 이성에 바탕한 그런 합리주의자, 의도적 합리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하자. 이런 의도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그리고 뭡니까? 아담 스미스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합리성의 거부와 지식에 대한 인간 수용력의 한계, 그건 나약한 존재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 나약한 존재야. 우리의 감정도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막 변해.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 전반에 걸쳐 의도적인 합리성에 대한 거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인간 수용력의 한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가정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의도적으로 합리적 계획을 세운다. 몰라 누구도. 미래는 불투명해. 미래를 어떻게 하니?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저런 걸 갖다가 나타나 이거야. 그게 자생적 질서 이론가들의 입장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관습과 습관을 통해서 뭡니까? 도덕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안정, 참 이 사람들한테 안정이 중요합니다. 안정. 사회적 안정의 출현에 대한 강조, 더불어 도덕성의 발전.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덕성이 발전 안 돼. 도덕성이 발전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아. 서로 상호작용, 변정법적인 관계, 주고받음 이런 거예요. 더불어 도덕성의 발전과 작동에 대한 이 분석은 이거죠. 사회적으로 유익한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거야. 보이지 않는 손, 논쟁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거야.
사실 그 애덤 스미스에 대한 어떤 비판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어떤 그런 이 자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에서 강의를 갖다 할 수가 없고, 형성한다. 이까지가 끝인가? 이까지 끝이네. 아이고, 조금 빨리, 오늘도 빨리. 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도덕은 이러한 하나의 도덕 준칙이랄까,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어디로 스며들어간다? 국부론으로 스며들어간다. 그래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자면은 국부론의 독해는 도덕감정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적정성 감정들은 소위 우리가 정치 국가 불을 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토대적인 어떤 토대를 갖다가 형성하더라. 그래서 이거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아담 스미스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해석의 어떤 적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국부론, 도덕 철학의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윤리학이 도덕감정론으로, 마지막 부분에 정치경제학이 소위 국부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부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그 시국 소책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치 일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좀 노골적인 어떤 표현을 갖다가 써가면서까지 한 것은 아니죠. 그 부분도 보이죠. 법학 강의. 적어도 이제 국부론이 출간되기 전에 약 한 10여 년 전에 법학 강의에서 사실 분업이나 저희 노동자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상업사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강의는 국부론 일반이다. 국부론 일반. 도덕감정론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아무리 경제라더라도 도대체 도덕감정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어떤 사람이 만일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은 별개야. 그거는 그게 아니야. 현실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애덤 스미스가 상업사의 가장 역사적인 맥락을 갖다 부정적인 측면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고치지냐 안 고치지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사람이 소위 도덕감정론을 작성했다라는 게 사실 그게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적정한 또는 적절한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쭉 도덕과 정치 경제학 이랬는데 사실 국부론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은 이 도덕과 정치 경제학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국부론에서 행해진다 이거야. 가장 많이 쓰이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그 속에서 항상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행위의 적정성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 속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리고 소위 고전경제학파들이 나는 그걸 갖다가 믿지를 않지만 소위 이른바 아담 스미스는 모든 것들이 소위 균형이론, 일반적인 균형 상태로, 균형 가격으로 돌아온다,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시장 가격에 조차도, 이거죠.
항상 도덕적 적정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내 결론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2분이 늦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쭉 이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행복한 사회.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위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참 그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특히 도덕 감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행복 또는 행복한 사회 또는 건전한 사회 또는 좋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